2021년 2월 10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빌라촌.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리고 더 끔찍한 냉기가 서려있는 한 공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방, 전기도 끊기고 온기도 사라진 그곳에는 이미 수개월 전 숨을 거둔 3살 어린아이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패조차 사치었던 건조한 공기 속에서 마치 미라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지난 6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가족조차 몰랐던 비극, 그 시작을 엽니다. 이 잔혹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차가운 수사 기록 속에 숨겨진 반전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독촉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미의 한 빌라 주인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해당 호수의 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월세는 수개월째 밀려 있었으며 급기야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결국 세입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석 씨였습니다. 그녀는 해당 호수 세입자인 20대 여성 김 씨의 어머니, 즉 위층에 살고 있던 아이의 외할머니였습니다. 따님이 짐을 빼지 않으니 어머니께서라도 문을 열고 확인 좀 해주세요. 집주인의 요청에 석 씨는 열쇠공을 불러 굳게 닫혀있던 위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딸이 짐을 남겨두고 야반도주를 했거나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을 것이라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의 건조한 날씨와 난방이 끊긴 차가운 실내 온도는 시신의 부패를 늦췄고 대신 묵은 먼지와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쾌쾌하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속 난방조차 되지 않는 차가운 바닥에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녀, 3살 된 여아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생물학적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수분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 전문 용어로 실압화나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의 발견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현장의 참혹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강력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싶게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빌라 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차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둔기나 흉기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고도의 영양실조 및 탈수, 그리고 동사, 가능성. 아이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따뜻한 온기도 없는 방 안에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의 화살은 즉시 아이의 친모인 22세 김 씨에게 향했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통신 수사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김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씨는 도주 중이거나 숨어 지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6개월 전인 2020년 8월경 아이를 방에 홀로 남겨둔 채 짐을 싸서 인근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가 재혼 또는 동거를 하려 하여 새로운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앞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3살배기 딸을 자신의 새로운 출발에 방해가 되는 짐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태도는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오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덤덤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놔두고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2020년 8월 초 더운 여름날 아이를 빈집에 두고 나오면서 문을 잠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이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SNS에는 아이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아니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언론은 비정한 엄마, 악마 같은 모성이라며 김 씨를 맹비난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수사팀 역시 이 사건을 젊은 엄마의 무책임과 이기심이 부른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엄마 김 씨, 피해자는 3살 딸, 동기는 재혼과 양육 기피, 현장 증거와 자백까지 확보된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하나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아이의 신원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공소 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DNA 유전자 감식이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사망한 여아와 친모 김 씨의 DNA 대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이 검사. 그러나 며칠 뒤 국과수에서 날아온 한 장의 결과 통보서는 수사팀 전체를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국과수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사건을 단순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뒤바꾸는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국과수의 분석 결과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형사들이 마주한 첫 번째 불가능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셨다면 다음 편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사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DNA 결과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이 2부에서 밝혀집니다. 계속해서 사건의 내막을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계속기라고 남겨주세요.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친모 김 씨를 검거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주를 위해 먼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빌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인근의 다른 빌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형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새로운 남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새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던 그녀의 모습에서 불과 몇 달 전 차가운 방에 3살 딸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어머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따뜻했고 TV 소리가 들려왔으며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텅 빈 방에서 자신의 딸이 미라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정말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서 조사실로 압송된 김 씨. 형사들은 그녀가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적어도 뒤늦은 후회의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취조실의 공기는 예상과 달랐었습니다. 김 씨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고 때로는 무심했습니다. 왜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까?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김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수사팀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니까요. 보기 싫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재구성은 이러했습니다. 김 씨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김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증오였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헤어진 전 남편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자신의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김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3살 배기 딸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현관문을 닫고 번호키를 눌러 굳게 잠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의 영원한 작별, 아니 아이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기간 동안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20만 원, 15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녀는 그 돈을 새말비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는 아이의 옛 사진을 올리며 사랑해, 우리 딸, 잘 지내지? 와 같은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이 아이의 안부를 물으면 친정어머니가 봐주고 계신다,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지점에서 단순한 방임치사가 아닌 살인의 고의성을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짙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가보는 것조차 싫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빌라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무덤이었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폐기 처분된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분노했고 김 씨는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남은 절차는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그리고 사망한 아동과 김 씨의 친자 관계를 서류상으로 확정하기 위한 DNA 검사. 형사들은 국과수에 보낸 유전자 감식 의뢰서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친자 관계가 성립하겠지. 엄마가 자백했고 할머니가 시신을 발견했으니.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장은 무심코 서류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과지에는 빨간 글씨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 씨와 변사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 씨가 자기 배 아파 낳은 딸이라고 자백을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니. 오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샘플이 오염되었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시료 채취와 분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 씨는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이 결과는 모든 수사 내용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핵폭탄이었습니다. 김 씨가 낳아서 기르던, 그리고 김 씨가 죽였다고 자백한 그 아이가 김 씨의 딸이 아니라면 도대체 저 방 안에서 죽어간 아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김 씨의 딸이 아니라면 김 씨가 병원에서 낳은 진짜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사관들은 김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당신 진짜 이 아이 엄마 맞아? 하지만 김 씨 역시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딸이 맞다고, 내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키운 아이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조차 모르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믿었던 이 사건은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유전자 검사의 대상을 주변 인물들로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꺼내든 다음 카드는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던 아이의 외할머니 석 씨였습니다. 단지 친족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했던 이 검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줄은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학수사가 가리킨 범인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보내온 DNA 정밀 감식 결과 통보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수사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루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팀장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지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 씨와 변사체, 사망한 3세 여아 엿 유전자 불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이것은 단순히 수사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제 조건 자체가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이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낳고 본인이 길렀으며 본인이 버렸다고 자백했는데 과학은 그녀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샘플이 섞인 거 아닙니까? 채취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형사들은 즉시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정황 증거와 과학적 증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답변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샘플 오염이나 분석 오류의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2차, 3차 정밀 분석 결과도 동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진 채 김 씨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혹시 김 씨가 누군가의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이인 척 키운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당신, 솔직히 말해. 저 아이, 진짜 당신이 낳은 거 맞아? 조사실의 형사가 국과수의 결과지를 들이밀자 김 씨의 반응은 묘했습니다. 당황하거나 거짓말이 들통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조리원 퇴소하고 지금까지 키운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이란 말입니까? 김 씨의 표정에서 거짓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사망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 산부인과에서의 출산 과정,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신생아 인식표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수사관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고 키우다가 비정하게 버린 그 아이가 사실은 생판남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질문이 두 가지 파생됩니다. 첫째, 차가운 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이 3살배기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둘째, 김 씨가 10달 동안 품어 병원에서 낳은 진짜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건은 이제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을 넘어 아동 실종 및 바꿔치기 의혹 사건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가설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김 씨가 출산했던 산부인과의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신생아실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의 기록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바뀐 시점은 병원이 아니라 그 이후일까? 아니면 병원 내부에서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일까? 김 씨의 진짜 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바뀌었다면 김 씨의 친딸은 어딘가에서 다른 부모의 손에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건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진짜 딸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도 김 씨의 DNA를 가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불일치를 가리키는데 현실의 모든 정황은 일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신원을 밝혀내야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가계도를 역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엄마가 아니라면 적어도 친척 관계일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망한 아이와 유전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주변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그리고 김 씨의 부모, 그 중에는 사건을 처음 신고했던 외할머니 석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 씨에 대한 DNA 검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김 씨가 엄마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격세 유전이나 모계 쪽의 유전자 형질을 비교 분석하여 사망한 아이가 김 씨의 먼 친척이라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검사였습니다. 석 씨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죽은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검사하세요. 제 손녀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내 딸이 밖에서 데려온 아이인지 저도 궁금하니까요.
석 씨는 담담하게 명봉을 입안에 넣었고 시료는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국과수 분석실의 모니터에 석 씨의 DNA 데이터와 사망한 아이의 DNA 데이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연구원은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하다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는 단순한 조모, 할머니와 손녀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오직 한 가지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일치율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형사에게 전해질 이 한마디는 수사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되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범인을, 아니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라니? 김 씨가 아니라면 누군가? 전 남편의 내연녀라도 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형사의 귀를 의심케 한 이름. 과연 국과수가 지목한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팀장님, 지금 바로 국과수 분석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연구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시신의 신원을 밝혀온 그들에게도 이번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과학적 데이터가 인간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서둘러 국과수 대구과학수사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띄어진 DNA 분석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3세 여아의 유전자 정보는 구속된 김 씨 22세가 아닌 참고인으로 검사를 받았던 외할머니 석 씨 48세와 99.9999% 일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가 엄마라고요? 형사가 되물었지만 연구관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석 씨는 사망한 아이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친모입니다. 순간 수사 상황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가족관계의 호칭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DNA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적인 가족관계는 붕괴됩니다. 석 씨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되고 아이를 버리고 떠난 김 씨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친언니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에서 숨을 거둔 3살 아이는 김 씨의 딸이 아니라 김 씨의 여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인 상황을 수사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혼란 속에서 형사들은 냉정을 되찾기 위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것은 2018년 3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석 씨 역시 그 무렵, 즉 2018년 초반에 임신 상태였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자가 한 집안에서 혹은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 기록과 출생 신고 기록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의 의료 기록은 전무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출산 기록도, 심지어 임신을 의심할 만한 처방 내역도 없었습니다. 석 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세상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던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가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망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웠습니다. 김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낳은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 바꿔치기. 누군가가 김 씨가 낳은 진짜 딸과 석 씨가 몰래 낳은 비밀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두 아이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접근이 용이했던 유일한 인물, 바로 석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석 씨는 자신의 불륜 혹은 외도로 인해 생긴 아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딸인 김 씨가 낳은 손녀와 자신의 딸을 맞바꾼 것일까요? 그렇다면 김 씨가 낳은 진짜 아이, 즉 석 씨의 진짜 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팀은 즉시 석 씨의 남편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한 DNA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아이라면 굳이 딸의 아이와 바꿀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는 석 씨가 남편이 아닌 제3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해 딸이 낳은 손녀를 어딘가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생활을 밀어넣은 비정한 엄마,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동생을 딸인 줄 알고 키우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사망케 한 언니. 이 비극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석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석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신 아이 낳은 적 있지? 그 죽은 아이 당신 딸 맞잖아. 취조실에서 마주한 석 씨의 태도는 김 씨와는 또 달랐습니다. 김 씨가 무심하고 체념한 태도였다면 석 씨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은 김 씨와 그 위로 언니 하나, 딱 둘 뿐이에요. 그녀는 국과수의 DNA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과학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 배로 낳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딸입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석 씨의 강력한 부인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증거가 나오면 시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살이 좀 쪘을 뿐 임신은 아니었다 라고 둘러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갱년기나 중년의 신체 변화 정도로만 여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사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차 확률 1억 분의 1. 이것은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경찰은 이제 석 씨의 입을 여는 것에 수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게 맞다면 김 씨가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로 보냈어? 살아는 있는 거야? 형사의 고함에도 석 씨는 굳게 입을 다물거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사망사건에서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라진 김 씨의 친딸. 2018년 3월에 태어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석 씨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쪽같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일까요? 경찰은 산부인과의 CCTV와 간호기록, 그리고 아이의 신생아 시절 사진들을 현미경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과학 수사와 범죄 심리가 맞붙는 치열한 두뇌 싸움. 석 씨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1년 3월,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초유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과학 수사의 정점이라 불리는 DNA 분석 기술이 지목한 범인과 그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피의자 사이에 치열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로 구속된 석 씨. 그녀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도 좁은 취조실의 의자에서도 단 한 가지 문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형사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실시한 3번의 정밀검사, 그리고 혹시 모를 오류 가능성을 0.00001%라도 제거하기 위해 의뢰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교차 검증까지 총 4번의 유전자 검사가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석 씨와 사망한 여아의 친자 확률 99.99999%. 이것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였습니다. 로또 1등에 연속으로 4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과학이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결과지 보세요. 4번이나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수사관이 결과지를 눈앞에 흔들어도 석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계가 고장났거나 검사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겠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석 씨의 태도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심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시선처리나 손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상태.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나 극도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기억 자체를 왜곡하는 해리성 장애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완강한 부인 때문에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었습니다. 자백이 없으면 물적 증거로 그녀의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할 현실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2018년 3월 전후 그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구미시 내의 산부인과는 물론 인근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병의원 진료 기록을 이잡듯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석 씨의 출산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전 검사, 초음파 진료, 출산 입원 기록,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철저하게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병원이 아닌 자택, 혹은 무허가 시설, 아니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밀한 곳에서 출산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엇갈렸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기는 했지만 임신인 줄은 몰랐다. 평소에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녀서 배가 나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는 진술들이 확보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이라는 그녀의 나이가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준 셈입니다. 배가 나와도 사람들은 나이살이나 갱년기 증상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막막했던 수사의 돌파구는 현대 수사의 핵심, 디지털 포렌식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PC,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복원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입으로는 낫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다른 진실을 검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검색어들을 발견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초, 그녀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에는 이런 단어들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셀프 출산, 혼자 아이 낳는 법, 출산 준비물. 임신을 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재미로 검색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목적성이 뚜렷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또한 쇼핑몰 구매 내역에서는 임산부들이 주로 입는 펑퍼짐한 원피스, 큰 사이즈의 속옷 등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신체 변화를 숨기기 위해 복대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옷을 겹쳐 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가 불러오는 시기, 단기간 다이어트 등을 검색하며 출산 전후의 신체 변화를 관리하려 했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디지털 증거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석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아이를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숨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디지털 증거들을 석 씨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안 낳았는데 왜 한밤중에 셀프 출산을 검색합니까? 왜 인부복을 샀습니까? 하지만 석 씨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찾아본 겁니다. 뉴스에 나오길래 궁금해서요. 그리고 옷은 살이 쪄서 편하게 입으려고 산 겁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 논리에 수사관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미혼모도 아닌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외도로 아이를 낳았다는 도덕적 비난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진실, 즉 바꿔치기 과정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하여 그녀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자신의 사회적 자아가 파괴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실한 종교활동,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외도녀, 아이를 바꿔치기한 엽기적인 엄마라는 타이틀로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기억을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과학적, 정황적으로 확실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였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의료진과 딸 김 씨를 속이고 신생아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을까요? 신생아실은 보안구역이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CCTV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트릭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2018년 3월의 산부인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운명이 뒤바뀐 결정적인 순간을 증명할 물리적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신은 인간에게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핏줄 속에 흐르는 혈액형, 그리고 아이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작고 투명한 비닐띠. 석 씨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결과가 팩트라면 우리에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석 씨가 몰래 낳은 아이가 김 씨의 딸로 둔갑하여 3년을 살다가 차가운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도대체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낳았던 진짜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이번 사건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입니다. 사망 사건은 시신이라도 존재하지만 실종된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무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사라진 아이 찾기에 수사력을 총동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했던 기록은 있지만 실체가 사라진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8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 출생 증명서, 그리고 간호사들의 증언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일주일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김 씨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자신의 친딸이 아닌 엄마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바뀐 결정적인 시기를 출산 직후부터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기 전까지의 일주일 남짓한 시간으로 특정했습니다. 신생아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가족 면회 시간이나 모자 동시에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병원의 구조와 CCTV 사각지대 등을 고려했을 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 바로 석 씨였습니다. 수사팀은 전국 17개 시도의 보육원, 영아 일시 보호소, 그리고 위탁 가정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사이에 유기되었거나 보호조치된 여아들 중 김 씨의 아이와 특징이 일치하는 아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그 무렵 들어온 아이 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이비박스 기록까지 뒤졌습니다. 만약 석 씨가 자신의 아이를 딸의 아이와 바꾼 뒤 딸의 진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설 조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수사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지 않다면? 석 씨가 자신의 불륜과 비밀 출산을 덮기 위해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남겨진 딸의 진짜 아이는 불필요한 존재이자 증거물이 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번듯한 신분, 김 씨의 따름을 주기 위해 진짜 김 씨의 딸을 제거해야만 하는 잔혹한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석 씨가 아이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했거나 혹은 은밀한 방법으로 아이를 영원히 재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야산과 석 씨의 과거 동선에 포함된 장소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작은 유골이라도 찾기엔 땅은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엄마가 몰래 낳은 아이, 자신의 여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살인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아이를 잃어버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낳은 애는 어디 갔는데요? 뒤늦게 진실을 전해들은 김 씨는 구치소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죽게 만든 아이가 실은 내 동생이었고 진짜 내 딸은 엄마 석시민에 의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막장 같은 현실. 그녀조차 이 거대한 비극의 각본 앞에서는 무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석 씨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석 씨뿐이었습니다. 당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딸의 아이를 희생시킨 겁니까?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하지만 석 씨의 입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미성년자 약취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는 말만 반복하며 아예 바꿔치기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일까요? 수사팀은 답답했습니다.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스모킹건이 부족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DNA 결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 전 그 병원에서 물리적으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한 프로파일러의 눈에 이질적인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혈액형이었습니다. 김 씨와 전 남편,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 조합에서 유전 법칙을 거스르는 모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 씨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신생아 시절 사진들. 수사관들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그 사진들을 픽셀 단위로 확대하며 분석하던 중 아이의 발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흔적. 그것은 바로 아이의 신원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 발찌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그날, 석 씨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실수. 그 실수가 3년이 지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진 속 발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친자 불일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던져주었지만 법정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결과 그 이상의 행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석 씨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퍼즐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의학 데이터, 바로 혈액형에 주목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와 전 남편, 그리고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만 졸지 않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멘델의 법칙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주었습니다.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의 혈액형은 B형, 김 씨의 전 남편, 아이의 법적 아버지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B형, BB 또는 BO인 엄마와 O형, O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의 혈액형은 B형이거나 O형뿐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3세 여아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 불가능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로 A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사실은 두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사망한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둘째, 김 씨가 병원에서 낳은 아이, B형 또는 O형이었을까 어느 시점에 A형 아이,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산부인과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김 씨가 출산한 직후 신생아실에서 실시한 초기 혈액형 검사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록에는 이미 아이의 혈액형이 A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김 씨가 출산을 하고 나서 혈액형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이미 바꿔치기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산 후 불과 48시간 이내 병원의 감시망을 뚫고 신생아 베드 위에 있는 아이가 교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그토록 대범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스마트폰 속에 잠들어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김 씨가 출산 직후부터 조리원 퇴소시까지 찍은 수백 장의 아이 사진을 복원하여 분석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평범한 육아 일기처럼 보이는 이 사진들 속에 범죄의 결정적인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녀린 아이의 오른쪽 발목, 그곳에 채워져 있던 신생아 인식표, 발찌였습니다. 신생아 인식표는 병원에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채우는 것으로 엄마의 이름과 출생시간, 성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인식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며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저절로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이의 발목에 채워져 있어야 할 인식표가 분리되어 아이의 머리맡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또 다른 사진에서 발견된 인식표의 상태였습니다. 고리로 연결된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리거나 훼손된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발찌를 풀었다는 강력한 물증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석 씨가 자신의 아이 A형을 몰래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딸 김 씨가 낳은 아이 B형 또는 O형의 발목에서 인식표를 떼어냅니다. 그 인식표를 자신이 데려온 아이의 발목에 다시 채우거나 혹은 그냥 곁에 둡니다. 그리고 김 씨의 진짜 아이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체중 기록이었습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여 양수가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기이한 수치 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 3.4kg대였던 아이의 몸무게가 며칠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설명할 수 없는 폭으로 변화하는 등 일반적인 신생아의 성장 곡선과는 전혀 다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가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로 교체되면서 발생한 물리적인 체중 차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1일 전후 아이의 몸무게 변화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유력한 범행 디데이로 특정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병원 내부 구조 변경 공사로 인해 어수선했던 시기였고 CCTV의 감시도 평소보다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석 씨는 이 혼란을 틈타 가장 완벽하고 대담한 바꿔치기를 실행한 것입니다. 경찰은 석 씨를 추궁하며 이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신 손녀, 아니 당신 딸의 발목에 있던 인식표가 왜 끊어져 있습니까? 당신이 풀었지? 혈액형이 A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당신은 알고 있었지?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석 씨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 박제된 끊어진 발찌는 그녀가 아무리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우겨도 지울 수 없는 범행의 지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딸의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까지 털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괴를 넘어 더 끔찍한 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수사는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혈액형의 모순, 훼손된 발찌, 그리고 비정상적인 체중 변화. 모든 화살표가 석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석 씨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낳은 것일까요? 혼자서 아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을 뿌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석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며 보호하려는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사건의 동기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석 씨 주변의 모든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남편, 내연남, 심지어 택배기사까지. 수백 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DNA 저인망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한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과연 아이 아빠의 정체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석 씨가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수사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대한 방정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은 혼자서 잉태될 수 없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면 반드시 그 아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제공한 생물학적 친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 미지의 아버지를 찾는데 사활을 건 이유는 단순히 불륜 상대를 밝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 사건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낸다면 석 씨가 언제 어디서 출산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병원으로 옮겨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라진 김 씨의 진짜 딸의 행방에 대해서도 그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혼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잠입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력자, 즉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석 씨의 남편을 검사했지만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이는 석 씨가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석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을 3년치나 복원하여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수사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석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물론 직장 동료, 동호회 지인, 심지어는 석 씨의 집에 물건을 배달했던 택배 기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인망식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남성들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했고 국과수로 보내 대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은 남성의 수만 무려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그것도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뒤졌으면 무조건 나온다. 100명 안에 범인이 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날아온 결과는 수사팀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한 100여 명의 남성 중 그 누구도 사망한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석 씨는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가 아니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걸까요? 경찰은 석 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수단, 즉 대포폰을 사용했거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남성 중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느낀 가장 큰 벽은 석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고 주변 남성들이 줄줄이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실토할 법도 한데 그녀는 철저하게 침묵하거나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헛수고 그만하시죠. 그녀의 이 말은 수사팀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을 다물면 경찰이 절대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능형 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혹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 자신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할 정도로 집착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컸다는 방증이기에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친부 찾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차가운 방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뉴스를 보며 혀를 차고 있었을까요? 친부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공범의 존재를 입증하는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석씨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신생아실의 구조, 인식표의 교체, 아이의 이동, 이 모든 것을 40대 여성이 홀로, 그것도 의료진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해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외부의 조력자가 없다면 내부의 정황을 다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사들은 사건 초기 석 씨가 보여주었던 수상한 행동 하나를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하루 전인 2월 9일, 석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이미 딸의 집을 방문해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날 밤 행했던 엽기적이고도 미스터리한 행동이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발견하고 놀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아주 끔찍한 시도를 했습니다. 차가운 시신 앞에서 그녀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종이박스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수사팀은 사건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수수께끼의 시작점, 바로 시신이 발견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석 씨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빌라 위층으로 올라가 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석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과 주변 CCTV 그리고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완벽해 보였던 타임라인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신을 처음 마주한 시간은 2월 10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이미 그 참혹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2월 9일, 석 씨는 딸 김 씨가 살던 미층 빌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개월간 방치되어 미라처럼 변해버린 3살 아이의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지옥 같은 방 안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를 보았을 때 그녀가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의 할머니, 아니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거나 떨리는 손으로 1비비나 119를 눌렀을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혹은 아이가 죽었다고 비명을 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의 선택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1빌비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방골이 이게 뭐냐? 애를 저렇게 두고 간 거냐? 그녀는 딸을 꾸짖었지만 아이의 죽음을 외부 알리는 것은
철저히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석 씨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혹은 딸의 미래를 위해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덮어버리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빈 상자를 찾았습니다. 마트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종이 상자였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석 씨는 2월 9일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을 이 종이 상자에 담아 어딘가로 옮기려 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여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고 3살 아이는 차가운 땅속이나 불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시신을 옮기다가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막상 아이의 시신을 만지려니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 공포심이 밀려왔던 것일까요? 혹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결국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시신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위층,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곳에 자신의 핏줄인 아이가 차갑게 식어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사관들이 석 씨를 보며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한 이유였습니다. 그녀에게 아이의 죽음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곤란한 쓰레기 정도였던 것일까요? 다음 날인 2월 10일, 해가 밝자 석 씨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치 그 광경을 난생 처음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죽어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로 위장하여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신고 의무자로서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죄질은 극도로 불량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근거로 석 씨에게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당신 그 일에 이미 봤지? 박스에 담아서 버리려고 했지? 왜 신고 안 했어? 형사의 추궁에 석 씨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서 그랬다.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개입하면 DNA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의 존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석 씨를 둘러싼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손녀와 바꿔치기 한 혐의, 미성년자 약취, 아이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하려 한 혐의, 사체 유기 미수.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가장 큰 혐의, 즉 바꿔치기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옮기려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려던 행동조차 딸 김씨 처벌받을까봐 겁나서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며 모성애로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검찰은 석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수사 현장에서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과학적 증거, DNA와 정황 증거, 발찌, 혈액형, 유기 시도리를 앞세운 검찰, 그리고 나는 낳지 않았다는 단 한마디로 버티는 피고인 석 씨.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법정 공방, 그리고 내려진 충격적인 판결.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과학은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장, 법의 심판과 남겨진 의문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가운 박스 속에 구겨 넣으려 했던 진실이 과연 세상 밖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었을까? 2021년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이제 우리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과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서늘한 메시지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과학은 명백히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법의 저울은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달래주었을까요? 아니면 산자의 침묵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 잔혹하고도 슬픈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건의 여운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석 씨는 수의를 입은 채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했습니다. 검찰은 DNA 분석 결과, 혈액형의 불일치, 훼손된 발찌 사진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쏟아부으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친딸을 손녀와 바꿔치기 하여 약취하고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천륜을 저버린 중배 범죄입니다. 검찰은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측 변호인의 방어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꿔치기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DNA 결과는 과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꾸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의 싸움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는 사실 인정에 있어 가장 유력한 증거이며 4번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한다면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발찌가 훼손되고 몸무게가 급격히 변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사라진 아이는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비정한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허탈감에 빠뜨립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냉정하고도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석 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친모라는 사실이 곧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범죄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은 것은 맞지만 그 아이를 자신이 직접 바꿨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했는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경로로
아이가 뒤바뀐 것인지에 대한 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동기와 친자 관계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고심 끝에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혈액형 모순이나 발찌 사진 등은 정황 증거일 뿐, 석 씨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바꿨는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 씨는 아이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 했던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량은 대폭 줄어들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실상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석 씨의 뒷모습을 보며 대중은 분노했고 수사팀은 절망했습니다. 엄마가 맞는데 유괴는 아니다? 그럼 아이가 제 발로 걸어서 바뀌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였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앞에 진실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석 씨의 끝을 모르는 거짓말과 침묵 전술이 결국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김 씨가 2018년 3월 병원에서 낳았던 진짜 딸, B형 또는 O형이었을 그 아이. 엄마 석 씨에 의해 어딘가로 사라진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땅속 어딘가에서 이름 없는 영혼이 되어 떠돌고 있을까요?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흔적은 옷가지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석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며 보호하려 했던 그 남자. 100명이 넘는 남성을 검사했음에도 찾지 못한 아이의 생부. 그가 누구인지 밝혀졌다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완벽한 침묵의 승리. 석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지독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했을까요? 단순히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는 안 될 더 끔찍한 범죄, 사라진 아이의 살해 등가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입이 열리지 않는 한 이 비밀은 그녀의 무덤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남겨진 딸 김씨, 언니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동생을 딸인 줄 알고 키우다가 죽게 만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형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석 씨, 친모유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여전히 억울하다 죽음 안다조림한 동생을 헝가지 않았습니다. 종우서 석실은 개번치보 나온 성가지게 만듦이십니다. 한도가 헝가긴 만데 노라려 잔정한 깁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석씨, 스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무런 죄 없이 희생된 두 아이입니다. 한 명은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여 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세상에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존재가 지워져 버린 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거짓말, 그리고 비틀린 모성애가 만들어낸 이 참혹한 지옥도.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현대 과학수사의 승리인 동시에
인간의 양심과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 뼈아픈 패배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증거 부족일인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진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석 씨의 견고한 침묵의 성벽이 무너지는 날, 혹은 사라진 아이가 기적처럼 돌아오는 날, 그때 비로소 이 사건의 진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빈방에서 울려 퍼졌을 아이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기억하며 이번 사건 기록을 덮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3세 여아 사건, 사라진 아이와 2명의 엄마 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추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충호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수사반장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